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보기입니다. 요구많은 미국과의 관세 담판 매듭지었습니다. 25%였던 관세 15%로 낮췄고 소고기, 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줄 건 내주고 지킬 건 지킨 듯 싶은데 이제 관심사는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입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전 드라마 썼습니다. 테슬라 차에 장착될 주문형 반도체 만들어 납품기로 했죠. 무려 23조짜리인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23조 미니멈 최소 숫자이며 실제 몇 배가 될 것이라며 비밀 유지도 깼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돈 먹는 하마, 대만 TSMC에 한참 밀리는 미우놀이 비아냥 일색이었는데 단박에 분위기 쇄신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털어내자마자 대박 수주 이끈 이재용 회장. 그동안 부진 털고 활로 제대로 개척한 듯 싶습니다. 기업 공개 중인 SK 에코플랜트 IPO의 치명타인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죠. 미국 소재 연료전지 자회사 매출 부풀려 연결 재무제표 허위 작성했는데 그 이유가 상장 앞두고 기업 가치 부풀렸다는 거죠. 금융감독원 다분히 고의적이라며 검찰 고발에 전 대표이사 해임 등 의견 달아 금융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중선위에서 징계 결정되면 그룹 차원에서 공들이는 SK 에코플랜트 상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2년간 3천억이 채 안 되는 매출을 부풀려 회사 가치를 올렸다는 금감원 주장. SK 에코플랜트 사이즈를 볼 때 납득이 안 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집하다 무죄 받았다는 점에서 금융위 고민도 크다는 후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롯데 웰푸드 이 회사 소수 주주들이 사측 상대로 270억 넘는 소송 제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등 경영진이 아이스크림 담합해 110억 넘는 과징금 부과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이유죠. 또 신 회장 대여섯 개 계열사 임원 재직하면서 롯데 웰푸드로부터 월급 받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만 타가는 무늬만 대표이사에 경종을 울릴 심산입니다. 상법 개정이 끝나고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총수의 전횡을 막고 지배구조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분위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타공인 가장 힘들었던 기업 SPC입니다. 대통령 직접 방문해 송곳 질문 쏟아냈고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혼쭐 났죠. 대통령이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에는 졸릴 것 같다. 12시간씩 일한다는 게 가능하냐 질책. 유독 아팠습니다. 대통령 질책에 SPC 8시간 초과 야간 근무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장관,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회사 스스로 사고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언제 어디서나 절대 필요합니다. 뉴스토파보기 이 시간에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세무조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하이브 사태를 금융위부 엄하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브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방시혁 의장. 회사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에 국세청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고 첫 조사 케이스라는 점에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 기자,
논란이 많았던 하이브,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29일 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주도해서 서울 용산 하이브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투입해서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통 임강영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세무조사인데요. 이번 조사는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와는 무관합니다. 하이브는 이미 2022년 6월 정기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알고서 수사한다, 의지를 갖고서 수사한다 그런 의미인데 국세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심지어 경찰까지 나섰어요. 하이브를 둘러싼 혐의 뭔가요? 네,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는 이 같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 수사에 이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도 받게 된 겁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에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설립한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무렵 하이브는 당시 빅히트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자들은 기약 없는 상장을 기다려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찌감치 지분을 정리하자고 마음먹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하이브 지분을 갖고 있던 모 투자회사는 주식을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과 달리 상장을 해서 지분을 판 초기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쳤다 이런 말이군요. 네, 하이브는 2020년 10월 15일에 상장을 했고요. 특수목적법인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또 의장은 사전에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챙겼습니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은 약 4천억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국세청의 칼날,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만 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이브 외에도 주식시장 탈세 관련해서 전방위로 세무조사가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기업 2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주가 조작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한 기업들과 멀쩡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가는 이른바 기업 사냥꾼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가 조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엄 기자, 그 세무조사 대상인 기업들의 그 세금을 어떤 식으로 좀 탈루하는지 뭐 좀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호재성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에 시세 차익을 누린 주가 조작 세력들이 적발됐습니다. 신약 개발, 2차 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 급등한 뒤 폭락했는데요.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대주주인 시세조정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서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투자한 후 매도해 납세 의무마저 회피했습니다. 상장 기업을 마치 내 것처럼 사익 편취 수단으로 이용한 지배주들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상장사의 호실적 발표 전에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를 해서 주가를 띄웠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 회사를 지원한 건데요. 회사 내부 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은 기업 사냥꾼인데요. 이들은 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인수한 기업을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든 건데요. 빼돌린 회사 돈을 경영비용으로 쓴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했고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업소를 이용하면서 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고요. 처벌받은 경우엔 또다시 돌아와 새로운 회사를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탈루 소득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의 탈루 소득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추징액 기준으로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업 규모를 고려할 때 하이브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세청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자들의 탈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인데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주식시장 부정거래 칼을 빼들었는데 그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고요? 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힘을 합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을 반드시 적발하고 퇴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가 조작을 신속히 포착해서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그 범죄 수익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은 또 주가 조작범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 감시 시스템도 범죄 기법을 AI 기술로 분석 판단하고 주가 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소속 직원이 공개 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위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각종 지표들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본래 목표만큼 실수요자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분위기인데요. 그런 와중에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도입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꺾이질 않고 있죠. 이번 달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4억 원 선을 넘겼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4억 57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평균 13억 원을 돌파했는데 3개월 만에 1억 원 더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11개 자치구의 평균 매매 가격은 17억 6천만 원 선으로 집계돼 서울 평균보다 3억 원 더 높았습니다. 강북권은 10억 300만 원 선으로 2년 8개월 만에 다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 차이는 12배에 달해 집값 양극화 정도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 지수는 103.2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세 수급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건 월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대출 규제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집주인이 6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 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새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고가 월세 계약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2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40만 원, 7일에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54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세입자가 대출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보증금을 낮추고 대신 월세를 높게 받는 겁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내놓은 초유의 대책, 효과가 없는 걸까요? 일단 거래량을 보면요. 매물은 확실히 잠겼습니다. 이달 아파트 거래량은 2,600여 건으로 한 달 새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통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 10,000건이 넘으면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는데 뜨거웠던 시장이 일단은 얼어붙은 겁니다. 또 서울 아파트 상승 폭도 줄었습니다. 규제 전 0.43%에 달했던 상승률은 0.12%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폭이 전보다 줄었을 뿐 상승세 자체는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서울 아파트 값은 26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히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6.27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는 무려 86% 급감했는데 이렇게 이뤄진 소수의 매매들 중 3건 중 2건은 신고가를 경신한 경우였습니다. 모든 가격대 중에 신고가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주담대 한도 6억 원 규제와 상관없는 현금 부자들은 더 비싼 값을 주고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함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조만간 나올 정부의 공급 대책과 추가 규제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화요일 기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며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72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5세 아동 약 27만 8천 명에게 올 하반기 총 1,289억여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공립유치원은 5만 원이던 방과 후 과정비를 2만 원 더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경비의 평균액인 7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비가 제각각인 사립유치원은 그간 내왔던 비용 부담이 11만 원 줄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세에서 5세, 내후년에는 3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올해 대폭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아빠 보너스제 신청자는 원래 첫 석 달간 월 최대 250만 원, 이후엔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냥 육아휴직을 해도 첫 석 달은 최대 월 250만 원, 이후 석 달 월 200만 원, 남은 기간 월 160만 원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몇 년 전 아빠 보너스를 신청한 부모가 이제 와서 남은 육아휴직을 쓰면 남보다 급여를 덜 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는 육아휴직 최대 18개월 기준으로 총 7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육아휴직자의 36%가 남성으로 집계됐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한 남성 초회 수급자가 12,000명 넘게 늘어난 영향인데요. 제도와 인식 개선이 반영된 변화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주로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대기업에 다니거나 월 300만 원 이상을 버는 경우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거의 절반에 달했는데 그 이하 소득이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 비중이 20%대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수요일 기사입니다. 지난 4월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확인이 시작된 이후 SK텔레콤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네, SKT가 지난 28일부터 게시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2종 등 정보 4종과
기타 회사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통지하긴 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안내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고객 대다수가 전화번호 등 정보 4종과 회사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됐다는 통지를 속속들이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면서도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 3달여가 지나가는 시점이라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도 거의 끝물이었는데요. 설마 나도 했던 개별 가입자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내역을 확인하고는 속속 추가로 소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T 가입자 13,000명을 대리해 3차까지 집단 소송 청구를 끝낸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경우 마감 예정이었던 4차 소송 접수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KT가 정보 유출 조회를 시작한 지난 28일 하루에만 소송 참여 인원이 100명 넘게 늘었고 또 추가적인 참여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로펌 측은 설명했습니다. 도울이나 대륜 등 다른 로펌들 역시 소송 추가 접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손배소송에 참여하는 고객은 이미 최소 수만 명에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SK텔레콤 사태 이후로도 예스24의 해킹 사태나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정보 유출까지 관련 사고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죠.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농담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술 발전과 혁신 모두 좋지만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속도만큼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역량을 집중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기사였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정희민 포스코 ENC 사장, 6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였습니다. 포스코 ENC, 국민기업 포스코 최대 자회사이자 도급순위 7위인 이 회사, 올 들어 사고로만 4명이 숨졌습니다.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 상위 건설사란 별명의 꼬리표까지 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고 두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나면 투자 안 하고 주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결국 포스코 ENC 사장 나서서 고개 숙였고 안전 확인될 때까지 공사 중단키로 했습니다. 포스코 ENC 안전모에 쓰인 안전제일, 이번만큼은 꼭 실천돼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재계 총수들 미국 워싱턴에 모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돈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죠. 우리 정부 미국 투자 확대 불가피하다고 보니 키 쥐고 있는 재계가 나선 겁니다. 정의선 회장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 직접 투자 발표한 바 있죠. 이재용 회장 반도체 협력에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맺었습니다. 미국과 조선산업 협력하는데 하나그룹 중심축입니다. 정부 협상 전략에 힘 실어주는데 총수들 무척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반기업 입법이 웬 말이냐. 이재명 정부 진심은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 헷갈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기업들 반발 목소리 커질수록 정부의 으르고 달래는 역할 더욱 필요할 듯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